2021년 2월 1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세금 알바 눈속임 못하자 일자리 100만 개 감소, 이게 고용 민낯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실업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1년 전보다 1.6%포인트 뛰면서 사상 최고치인 5.7%에 달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 자화자찬하는 동안 일자리 100만 개가 사라졌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다, 반시장 정책의 민낯이다, 고령층 단기 알바로는 고용 참사 못 막는다. 동아일보는 지난달에 349만 명이 쉬거나 구직 단념한 일자리 현실이다. 한국경신문은 관제알바 분칠 치운이 일자리 98만 개 줄었다. 매일경제신문은 외환위기 후 최대 고용 쇼크, 선별 지원으로 피해계층 추락 막아야 한다. 한겨레 신문은 외환위기급 고용 쇼크, 민관 공동 노력 절실하다. 경향신문은 서비스 임시직 집중, 재확인된 외환위기 후 최대 고용 쇼크. 지금 고용 쇼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탓이다, 또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나 코로나 위기가 일자리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일자리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위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자본의 투자나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의해서도 일자리 실패, 자본주의 실패를 채워나가는,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공공 일자리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관제 일자리 운운하는 것은 실업 상태를 방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의 저임금 정책을 고착화시키는, 그래서 산업예비군을 계속적으로 둠으로써 자본의 저임금 정책, 고용 인하 정책의 토대를 그대로 삼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도 안정적 일자리 대신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IT 산업,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 대기업들의 고용 확대, 그런 능력, 이것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 개 일자리, 200만 개 일자리, 이렇게 수십조, 수백조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재벌들은 공언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재벌들의 고용의 어떤 고용 숫자는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일자리가 있는 노동자는 과로 상태이고 장시간 노동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런 소위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코로나 위기 때문만 아니지만 그 이전부터도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 장시간 노동 체제를 자본과 결합해가지고 고착화 시켜왔는데, 주당 노동시간을 현재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이 아니라 30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그래서 실업률을 줄여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업혁명에 따라서, 산업발전에 따라서,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라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재난기본소득의 형태가 됐던, 실업급여 형태가 됐던 그런 형태로 사회보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현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특히 60년대 개발 독재 성장 이후에 역대 정권의 정책의 누진적 결과이고 오늘날 전 세계적 공황적 위기가 겹친 그 위에 다시 코로나 재난이 또 그것을 더 악화시켜서 오늘날 이 실업의 대란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설 명절 거리두기 신예법 뿌리 내리는 계기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례가 많다.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동아일보도. 한겨레 신문은 3차 유행 진행 중 마음으로 있는 비대면 설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획일적인 정부의 방침이 문제입니다. 좀 더 과학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5인 이상 모이지 말려고 하는데 설날에 물론 설이 지났습니다만 좁은 원룸 방에 4명이 있는 건 괜찮은 거죠. 정부 지침대로. 그러나 집이 한 3, 40평 되는 넓은 집에 5명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부 지침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실외든 실내든 거리두기 문제고 또 비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비말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착용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질병청 기준에 따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명이냐 5명이냐 5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집안에서도 어떤 정도의 공간, 거리에 있는가 하는 문제고 또 비말이 퍼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끼고 있는지 또 음식을 먹을 때 따로 음식을 덜어서 먹는지 손 세척이라든가 또 깨끗하게 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이런 정도가 어떤지 이런 것이 그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지 5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칫하면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정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쪽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지만 스키장을 비롯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하철이라든가 복잡한 곳에 있는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과학적인 기준 없이 그냥 5인 이상은 안 된다. 이건 방역 대책의 과학적인 그런 방역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AZ 백신 사용 허가 촘촘한 준비로 혼선 없이 접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강제적으로 백신을 주입할 수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신을 거부하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 하는 사람의 경우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만이 맞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고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몇 차례를 맞아야 하는 것이고 변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에 어떤 형태로든지 감염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과 동시에 이걸 방역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백신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재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포스코 등 대기업 산재 사망 다발도 모자라 보고 좋지 않다니 산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게 보고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래 그 유럽에서는 기업살인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통과된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되고 그리고 그 처벌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약한 상태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면 산재, 우리는 기업 살인이라고 하는데 기업 살인에 대해서 처벌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처벌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기업에 노동자들의 그 산재는 사실은 기업의 산업 방지 시설이라든가 또 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건설 현장에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불법적으로 공기를 단축시키는 문제라든가 안전시설 미비라든가 또 산업안전 교육의 부재라든가 또 지휘감독의 부재라든가 2인 1조가 일할 곳에 1인이 한 사람이 일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산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조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자본이 얼마나 더 많은 이윤을 얻을 것이냐 하는 돈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 산재를 막을 수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설 명절 관련 산업경신문은 설 명절이 더 서럽고 힘든 이웃들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설을 냈는데 이건 일종의 덕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만 불우이웃이 불우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 생활상의 문제 365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빈곤노인의 문제, 특히 빈곤노인의 기초임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에 대한 이런 복지 체계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 이것을 완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찰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MB 국정원의 전방위 사찰 문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규명뿐만 아니라 국가폭력 관련자들을 사실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전범자들이 세월이 많이 6, 70년이 흘렀죠. 그러니까 그 전범자들이 거의 90이 넘어도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권, 현재도 만약에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한다고 하면 또 사찰 과거가 있다면 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피해 국민은 단순히 사찰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신이 무너지고 직장이나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숨까지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찰한 자들에 대해 그 피해를 국가가 그 사찰 가해자에 대해서 구상권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켜서 했다. 나는 그 정보기관의 역할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위에서 시켜서 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잘못된 아무리 공무원이고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명령은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내부 고발자에 대한 그런 당연히 보호법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부당한 명령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짓을 하게 될 경우에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 자유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언론의 권력 감시 막겠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권 말기 여권 언론의 재갈 물리 심산, 기자 실패에서 노무현 정부 되풀이 하나. 한국경제신문은 언론 존재를 부정하는 징벌적 손배 입법, 자유민주국가 맞나? 내경제신문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결국 권력 비판에 재갈 물리게 될까 이렇게 전부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 악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문제는 이 대신 유튜브 등
극단적인 주장과 거짓과 뭐 이런 발언을 하는 그런 언론 영역에 있는 여기서 쏟아지는 이때 막말들, 사회적으로 폐해를 끼치는 이런 주장들, 이런 부분들을 공공의 그 언론, 공중파라든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들여서 국민과 시청자들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들도 팩트에 관한 주장을 하더라도 거짓을 주장하거나 막말 주장하거나 이렇게 못하지 않겠어요? 자기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막말을 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누구나가 그런 사적 언론의 공간에서 이 막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징벌적 법안을 만들 경우에는 어디까지 그것이 징벌을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사회적 논란이 또 가용될 것이고, 그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악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 법 때문에 더 그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건 공약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토부 대개조 수준 황당 공약 난무하는 임기 1년짜리 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후보들의 이제 공약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개발 공약을 앞세우고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공약에 대해 당연히 경고해야 합니다. 역세권 개발이니 아파트값 인상을 자극하는 공약으로 표를 모아 당선되겠다는 이런 물욕주의 선거, 이런 선거판이 계속되도록 놔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그 나라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보수 정당 양당 구조 하에서 선택 의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최고의 악과 차악의 경쟁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건 공약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견제하고 경고를 해야 되겠지만, 유권자들도 이런 공약에 속아서 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마치 토건 이 공약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면 나의 부의 가치, 나의 재산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손실이 확대돼 가지고 그 사회적 손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는 내가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 재난,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마이너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원전 조작 수사 청와대 주도 전무 밝히는 게 핵심이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법당국이 물론 이게 알아서 할 문제지만 어차피 정치 공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탈원전 정책의 초심으로 돌아가 탈원전을 위한 로드맵을 다시 점검하고 실행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서류 문서 몇 개 고쳐가지고 이걸 탈원전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존의 경제성 분석이 어떤 근거에서 그 경제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점에서, 그것은 원전이 계속 가동되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보고서인 것이고,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문서를 고치거나 조작하거나 파기시킴으로써 실정법 위반에 걸리게 돼가지고 결국 탈원전에 대한 물론 정부가 탈원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뭐 형식적으로라도 탈원전에 대한 그런 이 핵마피아들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처음부터 다시 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가족 관련 조선일보는 피해 내역 단 4줄 썼는데 세금 지원, 대통령 아들이나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대통령 아들 당사자는 난 뭐 정상적으로 이
자기 계획서를 내고 지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또 준 쪽에서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특혜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령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친인척, 특히 대통령의 자식이라면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특혜라고 하는 것이 뭐 당사자가 특혜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당사자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 아들이 그게 뭐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논란이 뭐 벌어질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정도 논란 그게 뭐 수백억의 지원금도 아니고 천몇백만 원 정도의 그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논란이 불가피하게 불거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지원에 응모해가지고 그걸 꼭 했어야 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은 왜 이런 친인척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재정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정작 필요할 때 공개하지 않는 국회 예정처의 10년 재정 전망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는 2060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81.1%로 전망했다. 뭐 이제 이런 데 대한 재정 확충에 대한 이제 비판, 또 국가 부채가 늘어난 데 대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가 81%가 될 것인지 뭐 8%가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현재 조세, 재정 수입을 조세 부담률을 어떤 기준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세 부담률 현재 2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올린다면 국가 부채 비율이 81%가 아니라 8%가 될 수도 있고 국가 부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계속적으로 법인세라든가 뭐 부동산, 종합부동산 이런 것들을 세금을 계속 깎아줘서 깎아 나간다면 2060년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 81%가 아니라 181%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탈세 부분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조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따라서 국가 부채는 달라진 현재 상태의 재정 수입을 고정해 놓고 국가 부채를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40년 후에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OECD 국가 평균 이상의 조세 부담률을 책정해나고 특히 이 코로나 재난, 뭐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공공정책 사실은 재난지원금 이런 거는 기존에는 없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공의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예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수입을 더 늘려야 하고 그 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식은 지금보다 공공 지출이 더 급격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부자들의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뭐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그래서 요즘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돈을 많이 버는 그 새로운 그 산업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더 많은 세금을 물려서 이런 새로운 재난에 들어가야 할 공공지출, 더 많은 공공지출을 커버해 나가는 예산을 확보할 때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뭐 아니면 최소한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1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